자, 요거는 2021학년도 융합 8번 문제 수특입니다. 융합 8번 지문이죠. 지문의 3번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지문이 되게 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띄워야 되나 하다가 그냥 지문만 화면 안에 넣고 문제는 책을 펴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문제 3번은 저는 옆에 지금 띄워놓은 상태고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펴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 문제 뭐 이 선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답지에서 해주는 거고 여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냐 일 텐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인데 이 문제를 풀기 직전까지 아마 이 앞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했을 거고 처음에 지문 독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좀 했을 거예요. 그 과정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러려면은 일단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문을 좀 읽어봐야 돼요. 보시면 음, 뭐 하늘의 푸른빛, 그러니까 대충 키워드만 보는 식으로 일단 봐볼게요. 이 뭐냐 펜, 이 부분 잘 따라오면서 봐보세요. 푸른 빛깔, 뿌옇게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의 색채에 관심이 많았다. 다빈치,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푸른빛이 이렇게 생긴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의 주장은 현대과학에서는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의 설명에서는 뭐 이론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쓱쓱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죠? 하지만 그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멀리 위치한 사물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그림을 그릴 때 도입을 했대요. 어디에서?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대요. 이 그림이란 당연히 우리가 보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면이라는 화폭에 구현하는 예술이죠. 당시의 화가들은 이전부터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멀어지면 작고 가까우면 크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원근법이. 이러한 원근법에서 물체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를 소실점이라고 한다. 정의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평행한 철도 선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해가지고 제가 기출을 잠깐 찾아볼게요. 자, 찾아왔는데 이 부분이 기출 연계가 된 부분인데 이게 18년 10월 학평에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여기서도 철로하고 뭐 선을 긋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문에서도 우리 그 독서 3단계 지문에서는 융합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는 지문 코드는 3-1810C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미술 그림이 나오고 뭐 기차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뭐 한 점 투시 원근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1점 투시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안 풀어봤으면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한번 책 펴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설명해준 이 우리가 과거에 출제가 됐던 18년도에 출제가 됐던 이 지문에서 나온 녀석이 기본적인 원근법이래요. 다빈치가 말하기를 지금 주인공이 다빈치잖아요. 다빈치는 그걸 기본적인 원근법이래요. 그런데 다빈치는 공기 원근법을 이용을 했대요.
이 공기원근법을 뭐 스푸마토라고 불렀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빈치가 관심을 가진 대기 중에서의 빛의 색채, 이것이 이미 이렇게 원근법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 뉴턴에 의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대요. 이래서 융합이 된 겁니다. 이 지문이. 예술이랑 과학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은 하늘이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 이게 뉴턴은 여기에서 하늘이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겠죠. 뭐 푸른, 여기 그냥 나와 있냐 근데? 푸른색이 생긴다. 일단 여기에서는 하늘이 글자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 파랗다라고 할게요. 파랗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클라우지우스는 뉴턴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따랐지만 그는 또 뭔가를 추가를 했네요. 그리고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와는 달리 뉴턴과 클라우지우스는 기본적으로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들인 미립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거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게 1968년 틴들의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대요. 그리고 이 업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기 중에 미립자에 의해 빛이 산란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틴들이 정확하게 증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틴들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레일리라는 사람, 지금 사람이 몇 명이 나왔어요? 다빈치, 뉴턴, 클라우디우스, 틴들, 레일리 이렇게 5명이 나왔네요. 부유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 레일리 이것도 레일리 산란이라는 기출 지문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 이거 뭘 다 섞어놨어. 여기서 레일리 산란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이 레일리 산란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미산란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은 저희 교재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지문 길이도 좀 짧았나? 뭐 저희 교재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2017년 이후부터는 저희 교재에선 다 뺐거든요. 근데 혹시 궁금하면 찾아가지고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마더텅이라는 책에는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13년 6월 평가원에 나와 있을 겁니다. 13년 아니면 14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찾아가지고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EBS에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빛에 관련된 기출 지문 2개, 최근 학평 하나, 그리고 비교적 몇 년 전에 평가원 하나,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파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문에도 이 파장 가지고 뭐 나노미터인가요 이게? 숫자 가지고 막 나오기 또 했나? 예, 숫자 가지고도 막 장난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레일리가 산란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뭐든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뭐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뭐 어떤 짧은 파장에 비칠수록 이렇기 때문에 푸른 색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네요. 이 정도 일단 체크를 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 간단히 체크하는데도 이미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10분이 흘렀네요. 이런 건 별로 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죠. 지문을 보자마자. 자, 아무튼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기다 띄울 수 있을라나? 안 띄우고 그냥 보면서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뭐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여기다 쓰지 말고 좀 옆에다 씁시다. 3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1번 선지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죠? 가시광선의 붉은 빛은 푸른 빛보다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색깔, 가시광선의 색깔과 파장의 길이인 거죠. 이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방금 전에 푸른 빛은 파장의 길이가 400나노미터고 붉은 빛은 파장의 길이가 640나노미터라는 정보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붉은 빛이 파장이 더 길다 라고 해서 1번은 적절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람베르트의 법칙에 의해서는 하늘빛이 푸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키워드는 뭘까요? 람베르트가 하늘이 파란 이유, 푸른 이유를 설명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지금 여기까지 필기한 게 보이나요? 보이네. 이거를 설명을 했느냐 못했느냐 라고 하는데, 람베르트가 어디 있었죠? 람베르트 체크를 했냐? 람베르트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다빈치, 뉴턴, 클라우지우스, 틴들, 레일리. 람베르트 어디 있어? 람베르트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람베르트가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을 체크를 못했네요. 대충 읽고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에. 좀 읽어봅시다.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 매질 속을, 지금 푸른 하늘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뿌옇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푸른 하늘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뿌옇게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을 밝힌 사람이 람베르트라는 말이네요. 그쵸?
그런데 왜 이게 푸른색인지는 설명을 못했죠. 지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리고 파란색이라는 녀석 설명을 하는 것은 아마 이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내용이 나오겠죠.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굳이 그것까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은 이 2번 선지도 맞는 말이고 3번 선지 부유물과 대기가 없다면 태양빛에 의한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유물과 대기 그리고 태양빛 산란 요 정도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요 단어들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부유물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고요. 태양빛이라는 말도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대기 중에 미립자에 의해 빛이 산란된다. 미립자 여기 부유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거 X 이거 그냥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3번 선지가 보시면 이후 레일리는 부유물질 또 나왔어요. 부유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푸른빛이 보인다. 그래서 보시면 산란 이론을 레일리가 정립하였는데 아마 여기가 핵심인 것 같네요. 부유하는 미립자이든 산소 질소와 같은 분자이든 아무튼 산란이 생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요. 결국 뭐예요? 산란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것은 부유물이든 대기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소 질소가 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유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 그러니까 부유물 또는 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유물과 대기가 없다면 산란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4번 선지로 넘어갈게요. 4번 선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동일 고도에서 같은 크기의 입자로 이루어진 구름은 관찰자와의 거리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가?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 녀석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 일단 나는 맨 마지막 보고 있거든? 자, 일단 이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의 태양빛은 대기의 더 먼 거리를 통과하여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푸른 빛은
우리 눈에서 더 먼 곳에서 더 많이 산란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직접 도달하는 빛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을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4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더 먼 거리를 통과한 빛은 푸른빛이 더 많이 산란이 돼서 붉은색이나 주황색을 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번 선지가 근데 이거는 관찰자와의 거리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관찰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같은 물체에 관찰자가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4번은 세모를 치고 5번 선지로 가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4번 냅두고 5번 선지를 볼게요. 비눗방울의 두께가 일정할 때 방울 크기가 반으로 줄면 크기가 2분의 1이 되면 내부에 대한 압축력이 2분의 1이 되느냐. 결국 이건 뭐예요? 비눗방울 크기와 비눗방울 내부의 압축력이 서로 정비례하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럼 압축력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압축력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압축력은 좀 읽어보면은 비눗방울의 두께가 일정할 경우 내부 공기에 대한 압축력은 비눗방울 지름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름에 반비례한다는 건 뭐예요? 크기가 2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은 지름이 2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고 이와 반비례해서 압축력이 변한다면은 압축력은 2분의 1로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2배로 반비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틀리고 2배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인 거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5번 선지예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5번 선지고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여기 맨 마지막 밑줄 친 거에 따르면은 만약에 같은 구름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헷갈렸잖아요.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구름이라도 관찰자 A가 100m 떨어져 있고 관찰자 B가 5000km 떨어져 있다면 100m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은 푸른빛이 들어오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그 푸른빛이 훨씬 덜하고 붉은빛이 더 많은 그런 색깔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늘 이야기랑 같이 똑같이 연결시켜도 되나? 구름 이야기를 또 어디서 하고 있나? 그것만 살짝 찾아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긴 구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이 부분만 보고 근거를 잡으라는 걸 수도 있겠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색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멀리 위치한 사물이 더 뿌옇게 보인다. 근데 이 뿌옇게 보인다는 게 색깔이 달라진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결국 이 말보다는 이 말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답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4번 선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여기 한 단어 한 단어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아마 계속 이 멀리 있는 게 뿌옇게 보인다.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되니까 당연히 색깔도 뭐 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색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색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란 그리고 뿌옇게 보인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색깔 이야기를 다루는 곳은 아마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근거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4번 선지의 정확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네요. 문제 하나 푸느라고.